질병과 인간의 공진화 가볍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독서와 문법에서 독서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뭐 그렇게 특별히 시험 문제에 내기에 좋은 글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메모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좀 잘 이해하시고, 실제 시험 보실 때 오히려 시간이 부족한 것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으니까요, 내용을 여러 번 읽고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핵심이 되는 내용들 위주로 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문제를 푸신 다음에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죠. 일단 저희가 지금 배워야 되는 글은 질병과 인간의 공진화인데요. 그 공진화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을 아시면 되죠. 그러니까 함께 진화한다는 거니까 이 두 개의 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글 속에서 질병은 사실 바이러스를 이야기하는데요.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인간을 너무 강력하게 공격해서 사람이 죽어버리면 인간을 통해서 본인이 얻어내야 하는 것을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도리어 손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대로 인간을 괴롭히는 것을 이렇게 낮추어주고, 인간은 인간대로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힘을 이렇게 길러주게 되면 서로가 접점, 균형점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질병과 인간의 공진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 내용만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세상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종류는 매우 많다. 그 많은 미생물 중에 어느 것이 체내에 유입되어 질병을 일으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의 항체를 모두 준비해 둘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 몸의 면역계는 유전의 방법이 아니라 외부에서 미생물이 침입했을 때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맞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면역력을 획득한다. 면역력이 유전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을 노리는 미생물에게는 20, 30년을 주기로 항체를 갖추지 못한 신천지, 그러니까 유전이 안 되니까 우리의 아들 또 우리의 딸은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항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깨끗한 몸 상태를 신천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새로 제공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만 고려한다면 인간 집단은 주기적으로 급감하는 추세를 보여야 한다. 바이러스에 공격받을 테니까.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실제로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왜 그럴까? 이는 인간과 인간에 기생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미생물 사이에 모종의 공존 계약이 맺어졌기 때문이다. 모종의 공존 계약에다가 밑줄 그어 보시고, 그게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서로에게 맞추어서 진화되어 가는 건데, 제목에 나와 있는 공진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읽어볼게요. 실제로 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과 숙주가 공존하는 경우에 초기에는 매우 강력한 독성을 지니던 전염병일지라도 나중에는 주로 면역력이 약한 어린애에게만 감염되는 풍토성 질병으로 변하곤 하는데, 학자들은 이것을 숙주에 기생하는 미생물과 기생생물을 퇴치하려는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진화적 적응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 진화적 적응의 결과에다가 밑줄 그어두시고 앞에 밑줄 그었던 모종의 공존계약과 화살표로 연결시켜 주십시오. 결국 거기서 말하는 모종의 공존계약이 뭐냐? 바로 진화적 적응의 결과입니다. 제목에 나왔던 공진화를 얘기하는 거죠. 기생생물과 숙주는 날을 세운 창과 무쇠를 덧댄 방패와 같다. 같다는 밑줄 직유법일 거고, 한쪽은 끊임없이 양분을 빼앗으려고 하고, 여러분 이 한쪽은 기생생물을 얘기하는 거지. 빼앗으려고 하는 쪽. 다른 한쪽은 어떻게든 방어하려고 한다. 그 한쪽에 밑줄 그으시고, 방어하려고 하는 게 바로 질병과 인간일 때는 인간이죠. 숙주에 해당합니다. 그치? 이때 문제가 발생한다. 기생생물은 가능한 한 숙주로부터 많은 것을 빼앗는 것이 유리하지만 숙주가 죽게 되면 기생생물에게도 오히려 해가 된다. 기생생물에게 숙주는 양분을 공급해주는 먹잇감인 동시에 살아가는 서식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생생물은 최적의 생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중용의 도를 깨달아야 되는 상황에 놓인다. 중용의 도에 밑줄 그으시고 앞에 나왔던 말로 따지면 진화적 적응이거든요.
진화적 적응. 그러니까 선생님의 강의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강력한 모습으로 숙주를 괴롭히면 본인도 손해를 입게 되니까요. 적당한 수준을 맞춰가게 되어 있다. 그게 바로 중용해도라고 설명되어진 겁니다. 이때쯤이 되면 기생생물은 자신의 종족이 장기적으로 번성하려면 많은 양분을 한꺼번에 빼앗아 숙주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있을 만큼만 빼앗아 숙주를 살려둔 상태로 장기간 수탈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것처럼 행동한다. 보통 인간과 처음 마주치게 되면 미생물은 처음 접하는 낯선 숙주인 인간을 강력하게 공격한다. 설상가상으로 낯선 미생물을 접해본 적이 없는 인간의 면역계는 그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데 서툴이기 때문에 낯선 미생물과 인간의 초기 전투는 미생물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난다. 2세기경 로마 제국에서는 여러분 여기 예가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뾰족한 괄호로 묶어주시고 예시 부분이라고 적어주세요. 예시. 알 수 없는 역병이 2번에 걸쳐 유행합니다. 그리고 그 위력이 어마어마해서 역병이 유행한 지역에서는 인구의 20에서 30%가 사망할 정도죠. 이 역병의 대유행으로 지칠 대로 지친 로마는 4세기경 게르만족이 침입했을 때는 이미 싸울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학자들은 지중해 후 패권을 쥐었던 로마를 속으로부터 골병들게 만들었던 장본인, 이 역병을 홍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는 유아질환으로 자리 잡은 홍역의 위력이 당시에는 어마어마했던 것이고 소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진 홍역 바이러스가 처음 인간의 몸에 유입되었을 때 인간은 여기에 대한 항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그러나 대유행이 몇 번 지나가고 나면 점차 독성이 약해지고 이는 미생물이 숙주를 장기간 착취하려고 한 발 물러서는 한편 숙주가 항체를 만들어내면서 미생물 퇴치에 한 발 나아가며 저울의 추가 균형점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 정도 지점이 바로 뭐가 되느냐? 미생물의 입장에서, 바이러스의 입장에서 내놓는 중용의 중간값이죠. 미생물과 인간의 공존 관계는 반드시 미생물에게만 유리한 것은 아니다. 인간 역시 처음에는 귀찮은 방해자로 여겼던 미생물과 적절히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게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아까 앞단락이 끝나는 부분 균형점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가 로마 이야기부터 시작한 예시 부분이었다면 지금부터 인간의 장내에는 약 500여 종의 세균이 공존한다는 이 부분이 두 번째 예시 부분이 되죠. 역시 뾰족한 괄호로 묶어보시고 세균이 공존하고 있는데 아주 작은 미생물인 이들 장내 세균은 분명히 한때는 외부 침입자였지만 지금은 인간과 더없이 좋은 동반자 관계를 유지합니다. 뾰족한 괄호 닫으시고 여기까지 두 번째 예시였습니다. 장은 몸속에 있는 기관이지만 입과 항문을 통해 열려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외부에서 끊임없이 음식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미생물의 침입에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장내 정상 세균이 장 점막을 코팅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은 점막을 통해 혈액으로까지 침입할 수는 없어요. 또 장내 세균은 장의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 장내 세균들 덕에 면역세포는 항상 실전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혹 해로운 미생물이 나타나더라도 금방 물리칠 수 있다. 장내에서 세균이 하는 모습들, 역할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한 장내 세균은 음식물의 소화와 영양분의 합성을 도와서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사람의 장 속에서는 다른 물질의 분해를 돕고 암모니아처럼 밑줄 그어보시고 해로운 물질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존재해 소화를 돕는다. 또 뿐만 아니라 사람의 장 속에 공생하는 미생물인 대장균은 비타민 K를 만들어냅니다. 비타민 K도 미줄. 그러면 암모니아나 비타민 K가 뭐가 될 거냐면 또 하나의 예시, 장내에서 세균이 하고 있는 역할, 활약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예가 되겠죠. 역시 암모니아나 비타민 K 예시라고 적어두시죠. 비타민 K가 부족하면 피가 잘 멎지 않고 몸속에서 피가 나는 뇌출혈 증상이 나타나기 쉬운데 대장균이 비타민 K를 만들어 공급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비타민 K 부족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처럼 미생물과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공격할 뿐 아니라 서로가 상대에게 영향을 주며 공생하기도 하고, 공생관계로 진전되지 못하고 여전히 적대관계에 놓여 있더라도 미생물과 숙주 사이에 발생하는 미묘한 균형점이 오히려 생물의 진화를 촉진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맷 리들리는 붉은 여왕에서 기생충과 숙주의 경쟁 관계를 붉은 여왕 이론으로 설명했는데, 붉은 여왕 이론이란 루이스 캐럴이 쓴 소설 거울나라 앨리스에 등장하는 붉은 여왕의 나라가 지닌 특징에 착안해 붙인 이름이죠. 붉은 여왕의 나라에서는 땅이 끊임없이 뒤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자리에 있고 싶으면 항상 뛰어야 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지체했다가는 가차없이 뒤쪽으로 밀리게 되므로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려면 죽을 힘을 다해 뛰어야 되죠. 맷 리들리는 붉은 여왕의 나라가 지닌 특성에 빗대어 기생충과 숙주는 제자리에 있기 위해서, 즉 생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서로를 공격하고 방어해야 되는 관계로 설명하면서 경쟁을 통한 이러한 변화 과정이 진화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이 끝났는데 여러분, 어쨌든 핵심이 되는 거, 바이러스나 인간이 서로에게 맞추어 가면서 발전하고 있다는 거, 그 내용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수업 시간에 문제 풀고 해설해 드리면서 조금 더 자세히 봐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